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세계 100대 혁신 대학 평가에서 스탠포드대 등 명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학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교육 혁신 모델로 손꼽히는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못지않은 세계적인 혁신 대학을 꿈꾸는 태제대학교가 올해 9월 문을 여는데요. 오늘 바로 그 대학을 이끌 염재호 초대 총장과 함께합니다. 태제대학교가 열어갈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 초대석 K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시느라고 저희가 좀 애를 썼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네, 태제대학교의 개교 준비를 위해서 누구보다 지금 바쁘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큰일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텐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장해 보이시기는 합니다만, 고맙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저희가 네. 또 태제대학교 개교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학교의 정식 명칭이 태제대학교. 네. 죠. 네, 편의상 오늘은 태제대학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태제대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들 계시는데요. 태제대학을 어떤 대학이라고 총장님께서는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미네르바 대학의 형식을 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사실은 21세기에는 고등교육, 대학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져야 네. 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미네르바도 그중에 하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실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21세기에 맞는 고등교육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대학이다. 네. 근데 21세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굉장히 큰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문명사가 이제 바뀌면서 미국 주도하고 유럽 주도의 문명사가 이제 동양 쪽으로 많이 오게 돼서 네.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갈등도 심합니다만 이거를 융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대학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네네. 이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네.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들이 키워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대학이 생긴다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태제대학교는 이제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님께서 사재 수천억 원을 이제 출연을 해서 설립한 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조창걸 회장님과도 이제 사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조창걸 명예회장님께서 태제대학의 그 뜻을 두고 세운 의미 뭐라고 예. 보십니까? 사실 태제의 의미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 태제의 태는 태평성 때 할 때 그 클태자고 네. 그다음에 제는 집제자인데 이 태라는 거가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 주역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네. 그 양과 음의 조화를 가장 잘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창걸 회장님 지금은 이제 저희 태제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네. 조창걸 이사장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에도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이때의 뛰어난 인재들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 네. 특히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그래엄 앨리슨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난 500년 동안에 슈퍼 파워인 기존 파워가 있는데 새로운 파워가 등장하게 됐을 때에 16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2번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슈퍼 파워끼리 경쟁을 하게 될 때에 네. 여기서 심각한 미래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그랬을 때에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화합을 시키고 21세기 후반에 인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책임질 리더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한 학교입니다. 네.
뭐 두 분의 어떤 뜻이 네. 잘 맞아 떨어져서 태제 대학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고려대 학교에서 인정받은 총장으로 널리 알려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학에 또 총장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또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태제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어떤 부분에서 수락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뭐 고려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떻게 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네. 고려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변화도 시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교육자로 충분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전에도 다른 이제 큰 대학의 총장님들이 다른 대학에 가서 총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창걸 이사장께서 21세기에 변화하는 인류의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그것을 앞서 나가는 어떤 지성이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학생들하고 같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도 다 20세기에 적합한 시스템인데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든다면 뉴욕타임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대학이라는 데가 학생들을 계몽시키고 그러니까 깨우쳐주는 곳이 아니라 실업자 양성 공장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학위 증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냥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지 정말 의미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대학이 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 한번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로 끝났었는데 제가 총장을 마치고 나서도 한 10여 명의 전직 총장님들하고 한국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대학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 그런 절박감을 느꼈냐 하면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빨리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19세기 말까지도 근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고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근데 이제 조창걸 회장님하고 몇 분들이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큰 뜻이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총장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태제대학교 작년에 뭐 기사를 볼 때도 그랬지만 원래는 개교 계획이 3월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로 연기된 이유들에 대해서 좀 분분하더라고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관료 조직이나 교육부나 이렇게 사실 저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대학이고 재단은 한 20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1월 달에 대학 법인이 이제 허가 인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1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좀 무리를 했죠. 6개월 만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또 아무래도 좀 미진한 게 있어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완해서 오히려 더 잘 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이 유일하게 9월 학기가 아닌 나라거든요. 일본은 4월이고 우리는 3월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원격 대학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3월에도 뽑을 수 있고 9월에도 뽑을 수 있어서 최초로 9월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시작하는 대학으로서 한국에서 최초의 대학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제대학 내부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제대학,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학생들을 얼만큼 뽑으실 계획이신지 일단 좀 여쭤볼까요? 저희가 인가받은 거는 국내 학생들 100명이고요. 외국 학생들은 제한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100명 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은 100명을 다 뽑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는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의 장학금을 주는 학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뛰어난 인재와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 의식을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예 요원들을 이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뽑게 되면은 국내 학생 100명, 외국 학생 100명. 그래서 4년을 다 합치면은 이제 네. 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입학 전형은 뭐 어떻게 입학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전형은 현재 6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교육부가 9월에 시작하게 되면 네. 3개월 전서부터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홍보는 저희는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6월부터 모집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는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인성이나 네. 리더로서의 자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 과정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업을 듣는 학교가 전혀 네. 아니고 네. 21세기에 맞는 학교이기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학생들을 뽑게 돼서 수능은 저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고등학교에 자기가 했던 학업 성적 네. 플러스 어떤 활동을 했는가. 아. 특히 조창걸 이사장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아무리 성적이 좋고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학생이라도 오히려 인성이 안 좋게 되면 사회에 해악이 될 수가 있다. 네.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네.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지. 그냥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한다고 네. 홀로 잘나서 리더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이 된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그렇죠. 우리의 리더들 중에서도 네. 보는 경우들이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뽑는 거는 다 면접으로만 뽑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 전에 대상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나온 네.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학업 성적도 중요하고 기초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네.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든다면 축구팀의 주장을 했는지, 네. 그래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오케스트라에서 네, 네, 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봉사활동 중에서 어떤 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두 유형으로 뽑는데 미래 인재가 있고 또 다른 인재는 한 20%는 자기 주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5가지의 왜 태제 대학이 자기를 뽑아야지만 되는지. 이게 옛날에 뭐 일본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네. 태제 대학이 나를 안 뽑으면 손해 볼 이유를 5가지를 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네네. 적어내면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면접을 봐서 거기서 좋은 잠재 능력을 가진 친구를 뽑아낼 겁니다. 보통 기업체 면접을 응할 때 보통 받는 질문이기도 했었던 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오히려 대학에서. 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부분들, 특이한 부분인 게 뭐냐면 4개 학부로 운영이 네,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인문사회융합학부, 네, 자연과학학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또 비즈니스혁신학부 이렇게 4개로 이제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은 이 4개의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 과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4개가 뭐 일반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게 특이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제일 특이하다라고 하면 1학년에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혁신 기초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에서는 교양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교양과정에서 역사, 철학, 수학, 물리 이런 거를 전혀 안 가르치고 리더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걸 한 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는 일본 동경, 그다음 미국 뉴욕, 그다음에 중국의 홍콩, 그다음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한 학기씩 체류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네.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 와서 마치게 되는데 전체 과정이 기숙사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학교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각자 따로 살다가 네.
수업 시간에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그러한 형식으로 대학 교육이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같이 살다가 수업은 온라인으로 각자 알아서 듣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1학년을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 기초 혁신 과정이라고 한 거는 보통 저희가 하버드 대학의 인지 심리학자인 코슬링 교수하고 같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분이 미네르바 대학도 디자인을 해서 4년 동안 학장을 하신 분인데 네. 지금은 액티브 러닝 사이언스라는 컨설팅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같이 3년 동안 네. 저희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인지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인의 역량, 리더의 역량을 네 가지로 4C라고 얘기해서 미네르바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 그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보게 되면은 가짜 뉴스에도 속아 넘어가고 휩쓸리고 그러는데 뭐가 사실이고 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논리 구조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지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가 객관적인 현실에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이거를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학교에서는 안 배우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요. 네 번째는 요즘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전부 다 협동해서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 네. 이게 네 개가 이제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걸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능력을 세 개, 그다음에 사회적인 능력을 세 개로 이제 나눠놨는데 그 역량을 키워주겠다. 네. 첫 번째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똑같지만 세 번째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세를 사는 시대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되는 평생 학습의 시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서 학습할 수 있는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이제 개인으로서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 세 개를 키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적 능력의 세 개는 저희는 커뮤니케이션과 컬래버레이션을 한데 합쳐갖고 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네. 요즘 사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옛날에는 인종 간의 다양성만 얘기했지만 요즘은 젠더에도 다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차이에서 다양성, 이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공감해야 되고요. 그래서 21세기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는 공감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워주고 마지막으로는 네. 글로벌 하모니, 아까 미중 갈등 같은 얘기인데 글로벌 하모니를 이끌고 거기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네. 고민할 수 있는 글로벌 능력. 이 세 가지를 키워주는 게 1학년 때인데 이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몸으로 체험하면서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서 1학년을 해주게 되면 이게 내재화돼서 습관이 돼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전공을 정할 때에도 그걸 다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독특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네. 어느 언론에서는 네. 해병대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표현을 그래서 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이만큼 해온 저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는 약간 생각이 예.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 무장된 친구들을 이제 배출을 해내는 이제 태제 대학인데요. 조금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는 좀 있다.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학년 때 그렇게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하고 네. 사실 20세기에는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을 잘게 나누어 가지고서 네. 전문 영역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30년 동안 네. 직장에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거든요. 오히려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자기만의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학부에서 전공을 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 박사 받고 나서 박사 후에 포스닥 정도 해야지 네. 전문이라고 얘기하지 네. 학부 전공은 따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게 학과 중심으로 돼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걸 1학년 때 완전히 없앤 다음에 2학년부터 전공을 듣는 것도 아까 4개 학부가 있다고 했지만 어디서든지 7개 과목만 들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고요. 아.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갖고 그렇게 하고 또 전공을 안 선택해도 되고 복수로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과목이 20명 이하로 영어로만 토론하는 과목으로 네. 다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하고 영어를 빼놓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아니면 다른 나라는 한국어 네. 중에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부터 해외에 나가는데 그 전까지 2개의 제2외국어를 중급 이상 따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랭귀지도 요즘은 제2외국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급 따야 돼서 3개의 제2외국어를 2학년 1학기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한 학기씩 그거를 갖다 이제 그 나라를 네. 경험하면서 네. 왜 이 나라들이 20세기의 최강대국이 됐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체험을 하면서. 네, 뭐 슈퍼맨들을 양성해내는 곳이 아닌가라는 리더가 생각도 되려면 좀 그 드는데 정도는 해야죠. 맞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리더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면모를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단한 학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이제 교수진들은 어떤지도 또 저희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대학의 일반적인 그 교수법에 익숙해져 있는 교수들은 뽑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을 좀 뽑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이 다 들어오게 되면 8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저희 태제대학교의 전임 교수 한 40명 정도를 모시려고 하고 있고 한 60명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뛰어난 대학의 교수님들이 겸임 교수로 네.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은 종합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연구가 제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학부에서는 전공은 있지만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걸로 입문 정도의 내용을 잠깐 맛보기를 해주면서 전공은 7, 80학점을 듣게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학부에서는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교수님들한테 연구 업적은 전혀 저희 대학에서 평가 기준이 아니고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네. 미네르바 대학이 그랬는데 100분 수업 시간에 교수가 8분 이상 떠들면은 경고를 받습니다. 네. 교수님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는 이미 무크 같이 다양한 다른 곳에서 비디오 강의들이든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읽어보고 와서 여기서는 토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이 특이해서 네. 스티븐 코슬링 교수가 하는 방식이 액티브 러닝 방식인데 능동학습. 네. 예를 들면 강의를 들으면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그 교수법에도 보게 되면 강의를 했을 때에 들으면 남는 게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씨름을 해보고 나면 네. 80%까지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토론을 하고 집단으로 그룹핑을 하고 하는 그런 다 시스템들이 돼 있어갖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소문이 좀 나서 미국에다가 공고를 냈더니 191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 중에 25명을 골라가지고 면접을 다 하고 강의 시연도 하고 해서 9분을 뽑았습니다. 네. 근데 그 뽑은 분들이 지금 9월 시작되기 전에 지난 3월부터 12주 동안 일주일에 100분 수업 2번을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는 그냥 교수님이 내용을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강의 계획표가 아주 철저하게 돼 있고요. 매 100분 수업 시간을 5분, 3분, 5분 단위로 쪼개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할 것인가를 사전에다 기획을 합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시나리오를 썼을 때 네. 모든 장면을 다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3분 뒤에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거다, 5분 뒤에는 뭘 할 거다를 네. 다 교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교수님들도 한국에 안 계시고 네.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계시니까 그걸 갖고 학생들하고 하면 이걸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저희는 교육혁신원이라는 데에서 교육공학 박사 교수님들이 석사까지 네. 한 10분 정도가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학생은 매 학생한테 20명 이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어느 학생은 비판적 사고 능력은 뛰어나는데 창의적 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매주 네네. 피드백을 해줍니다. 교수님한테도 해주고. 맞춤형으로 맞춤형이죠. 피드백을 완벽하게. 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은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나는 뭐 내가 전공인데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냐. 하지만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학부에서 교육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서 가르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오시게 됐고요. 또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네. 작년에 9분 중에서는 뭐 스탠퍼드 출신, 그다음에 캠브리지,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박사들이 저희가 뽑혔고요. 네. 안타깝게도 하버드 출신 박사님은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해서 강의 때 너무 많이 떠들고 그래서 저희 혁신 기초학부의 학부장이신 베스 캘러건 교수가 학부장이 저건 안 된다. 저희를 설득해갖고 네. 하버드 박사를 못 뽑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우리 태제 대학이. 네. 제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정말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비가 비싸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 비용은 비싼데요. 저희는 조창걸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인재를 키우는 게 1%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 1년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 4천만 원은 네. 들 텐데 저희는 교육비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외국 학생들한테는 15,000불, 한 2천만 원 정도가 등록금이고 네. 국내 학생은 국내 다른 대학하고 비슷하게 900만 원입니다. 그럼 또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 근데 미국에서도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해갖고 자기 주민인 경우에는 훨씬 싸게 등록금을 내게 하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비가 보통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획으로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내 호텔에 스위트룸을 저희가 계약을 해갖고 방 2개짜리에 2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드는 이상이 드는데 학생들은 한 60만 원만 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1학년을 마치게 되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3주 동안 학생들이 애플, 구글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계시는 한국 이제 선배들도 만나게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에 대한 여행 경비가 한 지금 7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계산하는데 이거 다 학교에서 무료로 모든 학생 대줄 거고요. 그다음에는 4학년 1학기가 마치면은 20세기에 제일 중요한 유럽 문명사를 알기 위해서 그랜드 투어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아테네, 로마, 르네상스가 시작된 피렌체, 동서교육이 시작된 베니스, 이스탄불, 카이로 같은 데를 5주 동안 보내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해갖고 학생들이 미리 사전 준비해서 가게 만드는데 그건 전부 다 이사장님이 전액 다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첫 해에 드는 비용은 900만 원 1년에 등록금하고 8개월 동안의 기숙사비가 60만 원씩 하면 이제 한 480만 원 정도 되나요? 68에 48? 네, 네. 그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교육 비용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로 나누어져서 돼 있는데 5분위 이하 되는 학생들은 4년 내내 등록금, 기숙사비, 해외에 가더라도 여행 경비 모든 걸 다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게 좀 계속해서 장학금 제도가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특별해서 네. 6분위 이상도 필요에 의하면 자기가 소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work and study라고 해서 기숙사에서 좀 일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장학금을 또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얘네들을 끝까지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학부로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대학들, 미국의 탑 대학에 자기 전공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장학금 못 받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한 5년 정도 저희가 제공할 거고 졸업생들한테 네. 그다음에 유엔이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 가서 인턴을 한다든가 하면 네. 생활비를 줄 거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생활비를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듭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태제 대학에서 이 내세우셨던 교육 과정을 순조롭게 다 이행한 친구들,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또 향해서 가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5가지 정도의 진로 방향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아주 우수한 네. 대학 같은 데 진학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서포트한다는 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뭐 UN 아니면 뭐 WHO가 됐거나 월드뱅크가 됐거나 이런 데에 가게 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 가는 애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자기가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애들은 이제 스타트업 하는 쪽으로 가고 네. 뭐 실리콘밸리 가거나 이렇게 네. 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NGO나 싱크탱크나 이런 데 가는 애들 그런 친구들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리더가 되는데 한 5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만을 이제 상위 1%를 뽑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 꼭 진짜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태제대학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사교육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제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 뭐 우리가 스카이, 뭐 카이스트를 위한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런 학원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 어떻게 우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할 때도 제가 원래는 논술 출제위원장도 하고 이제 그 입시 출제위원장도 하고 그런 걸 네. 여러 번 경험을 총장 되기 전에 했었습니다. 논술이 옛날엔 좋았어요. 근데 사교육에서 심하면 여름방학에 1,000만 원을 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논술을 다 폐지시켰거든요. 너무나 정형화된 답을 쓰는 애들. 네. 예를 든다면 어느 교수님이 얘는 참 신기하게 잘 썼네. 그게 뭐냐면 민들레 홀시데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민들레는 겹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애가 있어? 몇 개 채점하다니까 그 다음에 또 민들레 홀시데어가 있는데 이건 다 학원에서 배운 거거든요. 네. 그런 애들 다 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학원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학원에서 보면 제가 역적인데 네. 계속 논술을 폐지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면접으로 15분 내지 30분을 하게 되면 면접을 하는 거랑 논술은 다릅니다. 논술은 외워서 쓸 수 있지만 면접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면접이 그냥 단순하게 뭐 배웠니, 뭐가 관심이니, 뭐 할 거니 이런 면접이 아니라 저는 면접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인적성에 관한 거를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한 400개의 문항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그걸 기초 자료로 해갖고 네. 이 학생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갖고 태제에 맞는 친구인가를 볼 거고요. 그게 뭐 점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20명 이하의 학생들을 교수님이 100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을 20분 정도의 영어 지문을 준 다음에 주제를 준 다음에 그걸 보고 들어와서 네. 60분 동안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참여하는 것처럼 합니다. 네.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나중에 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아마 사교육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데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네. 하지만 제가 면접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에 대구교육청에서 많은 학교들이 토론식 수업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암기하고 수능 점수 잘 받는 애들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은 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학생이 정말 이걸 견뎌낼 만한가, 네. 모티베이션이나 네. 그런 거를 하는 면접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면접이 간단하지 않아서 훈련 받아서는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 뭐 교육열에 네.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뭐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 뭐 순위에도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학이 세계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은 아직도 없단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학이 반성하고 잘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4,600개 정도의 QS 평가, 이 세계 대학 중에서 잘하는 대학들이죠. 고려대학교는 한 60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만큼 정부에서 대학에 투자를 한 푼도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경상비는 국립대학 빼놓고 사립대학은 한 푼도 안 줍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보면 초중고는 OECD 평균보다 30~40%가 교육비 투자가 많은데, 네. 대학은 30~40%가 퍼센트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네. 등록금 15년 동안 못 올리게 했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 대학 교육을, 고등교육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치 귀족들만 다녔다는 옛날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갖고 봤더니 교수로 생활하면서 95년인가에 설탕이 특별 소비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부자들만 먹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95년이 될 때까지도 설탕에다가 특별 소비세를 매겼는데, 지금도 80%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이건 아직도 지 돈 내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고등교육에서 나오거든요. 네.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서 그다음에 네. 대학이 잘 되길 바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든가 홍콩 과기대라든가, 여기가 카이스트보다도 홍콩 과기대 늦게 생겼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유는 정부에서 엄청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죠. 예를 들면 하버드, 스탠포드가 1년에 등록금만 5~6만 불, 그러니까 7~8천만 원이잖아요. 저희는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거기보다 못하지 않은 교육을 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거꾸로 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비 환원율이 교육비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한 300~4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1년에 등록금 900만 원 내거든요. 네. 나머지는 저희 같은 총장들이 여기저기 가서 모금해 와야 되는 거고. 네. 더 투자해야죠. 폐쇄대학교의 제대로 된 성과로 네. 정부의 자극과 반응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예.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무전공 체제로 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에서 그 전공 체제가 효력을 잃었다고 보시는 거겠죠?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20세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세분화된 전공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21세기는 그 전공들이 계속 또 세분화되고 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박사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대학교만 졸업하고 빨리 취직할래요. 그래서 제가 네. 너 더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6%였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도 20%였습니다. 네. 지금 80%가 대학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10% 정도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2%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가 대학을 진학했던 60년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대학 졸업생들은 네. 고등학교 중퇴 수준이다.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가 전공을 막 가르쳐 준다? 네. 그것도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전공에 약간 인트로덕션, 입문만 맛만 보여주는데 그걸 네네.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오히려 생각하는 능력. 제가 미국 대학의 연합체하고 영국 대학의 연합체에 집행 이사도 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1학년 과목에서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디자인 띵킹 같은 거거든요. 뭔가를 자기가 설계해서 만들어 갖고서 결과를 낼 수 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외우는 과목들을 강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20세기 방식이기 때문에 21세기에서는 다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야 되는 거고, 학부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내재화해야 된다. 네. 그게 예를 들면 미네르바 대학이나 태제 대학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 대학을 다 수료한 친구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그 번외도 질문이기도 한데요. 너무 이제 공부 얘기만 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이라는 게 사실 또 우리 성인이 되면서 네. 조금 더 발달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가는 것도 있지만 낭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낭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좀 놀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 대학교 가서 놀아. 근데 대학교 가서 노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생들이 방학 동안이라든가 이런 때는 자기가 계획을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낭만이 축제하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것이 낭만이 아니고 정말 못 해봤던 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13일에 거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고 극기 훈련을 했다. 그때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네. 마음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그건 별로 되지 않았고 걷기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자기주도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낭만이지 노는 게 낭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고 훈련 받을 때는 철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낭만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대학에 들어오면은 그냥 난 자유다 뭐든지 마음대로 한다 그게 낭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사회가 이제 과거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학벌 사회 붕괴를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른바 스카이 졸업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가 또 올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제대학도 상위 1% 인재들을 뽑는 그런 또 대학이니만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한 것이 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졸업장만 받았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제대학에서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애들은 학생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면 뭐 무슨 직업을 가질까? 회사에서 취업이 될까 그랬는데 어느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은 정말 실업자 되기가 힘들 거다. 네. 근데 그냥 내 졸업장만 가지고서 네.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뭐 SK에서도 뭐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대기업에서도 네. 왜 4년이라는 것이 신이 만들어준 규정인가? 왜 4년을 다니면서 학위를 따야 되지? 네. 요즘 외국에서는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네. 6개월만 집중해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배웠다. 네. 그게 더 나은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포스코의 최종호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요즘 AI가 뜨니까 AI를 가지고서 포스코 내에서 네. 경진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스카이 출신, 카이스트 출신 쟁쟁하게 많은데 1등한 친구는 고졸이었대요. 네. 그 포철 공고를 나온 친구인데 네. 네. 너 어떻게 AI를 이렇게 잘 알게 됐니? 그랬더니 자기는 AI가 관심이 있어서 이미 코세라나 외국에 있는 스탠포드 교수들, MIT 교수들이 만든 AI 강좌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독을 해서 봐갖고 네. 트레이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위가 중요하겠습니까? 고대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걔가 더 중요하겠어요? 걔를 그래서 따로 면접을 면담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네.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더 공부해라. 와, 네. 이제는 능력 중심의 사회지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총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태제 대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으로 아마 지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미래를 바꿀 만한 또 인재를 키워내는 자랑스러운 대학이 또 우리나라에 또 하나 이제 탄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또 하나가 해보면서 아니고 처음입니다. 최초로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태제 대학에 대한 뭐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메시지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최빈국에서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제가 칼럼을 쓰면서 쓰는데 저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요즘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최빈국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네.
인재였거든요. 네. 머리.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한 6배가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4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육은 20세기의 교육이 전혀 아니고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디지털의 여러 가지의 네. 조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네. 아직도 강의실에서 50명 데려놓고 교수님이 칠판에 써가면서 네. 강의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컨닝하지 말아라 시험 감독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낡은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실험을 할 겁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바뀌어서 21세기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과 그 테스트가 꼭 성공이었다라고 저희가 모두 외칠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월에 개교 앞두시고 계시는데 꼭 완성된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제대학교 염재호 초대총장과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저는 태제대학이 하버드나 스탠포드 못지않은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한국산 혁신대학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경영할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것, 그건 정말 가슴 뛰는 일이니까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과 변화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초대석 K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